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있었는데 좀 뒷얘기하고 문재인 대통령 오늘 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판을 집무실에 만들겠다고 했는데 진짜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터치 스크린이더라고요, 차 교수님. 네.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뭐 이번 그 대선에서 공약 중에 하나가 81만 개 공공 일자리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뭐 또 논란은 있었죠. 민간이 주도해야 되는데 왜 지금 이 공공이 하느냐 그런 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지금 만들지 않고서는 예. 이 정부나 공공이 몸을 보이지 않고서는 지금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한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일자리 부분을 공공이 앞장서야 된다 생각을 한 거고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지금 정부나 또 공기업에 맡겨놔서는 또 그것이 굴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본인이 직접 일자리 추진의 위원장을 맡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놔둬놓고 매일매일 점검하겠다는 것이 대통령 공약이었거든요. 예. 그 공약을 실천하는 하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무를 하다가 체크해봐야지 하면 바로바로 체크를 할 수 있다는. 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에 저것이 있다는 그 자체가 아무래도 저 관련된 부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대통령이 그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 모르긴 몰라도 매일매일 현황판을 보면서 이 의미 있는 변화의 수치가 오면 아마 예. 관계 장관들이나 관계 담당 국장들까지 직접 아마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물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이 스타일을 본다고 한다면 예. 아마 허투루하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영상이 집무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인데 과거의 대통령의 집무실과는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죠. 원형 테이블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께서 늘 그 후보 시절에 그리고 예. 그 이전에도 말씀하신 게 그 미국 드라마 웨스트윙에 보고 거기 보면 되게 참모들하고 토론하는 분위기. 그래서 그 상하가 없이 격이 없이 진지한 토론을 하는 것을 보고 아,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저렇게 좀 청와대를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랬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아무래도 네모난 탁자보다는 좀 원형 테이블에 둘러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소통이 잘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일자리의 경우는 그러니까 다들 기억하실 텐데 저희가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를 내걸었고 그리고 송영길 총괄본부장 모셨을 때 처음에 공공부문에서 너무 과다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냐라는 네. 송 본부장의 문제 제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또다시 화제에 올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께서 이건 내 핵심 공약이다. 꼭 가지고 네. 가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표현하셨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서 뭐 오해도 있고 뭐 들어가는 예산 추계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번에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하나하나 현실성을 따져서 부처별로 이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를 다 점검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부처별로 예산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일자리 개수 그게 이제 바로 청와대로 보내져서 상황판에서 대통령께서 확인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 상황판을 이렇게 빨리 만드실 거라고는 저희도 좀 예상을 못했는데 그건 왜냐하면 아무래도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막 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좀 더 속도감 있게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이고 예. 81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빨리 만드는 게 그게 이제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는 기본이라는 생각을 다시 확인하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추도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두아 의원님,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공유한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영상을 이제 보면은 왜 공유를 했을까? 글쎄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아마 예. 저는 제대로 못 저희가 한번 영상을 봤는데 한번 좀 저희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들었는데 이제 예. 아마 같이 재창을 하면서 박자를 못 맞추는데 그 옆에 여사님이 김정숙 여사가 이제 아무래도 성악가 출신이시고 하니까 이제 박자를 맞춰주시는 그런 것 같은데 소탈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또 예. 아마 뭐 지금 앞으로도 저희가 얘기를 하겠지만 뭐 식사를 같이 하고 아마 어제 얼마나 만감이 교차하는 날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추모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또 서울에서는 재판이 벌어지고 있고 그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이 벌어지고 있고 또 뭐 그 4대강 감사랑 관련돼서 또 그런 것도 기사에 나오고 있고
있고 하니까 정말 전 어쩌면 원래 박자를 좀 잘 못 맞추시는 분일 수도 있지만 사실 머릿속에 또 생각이 많으셔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좀 전에 최 의원님께서 그 웨스트윙 드라마 얘기를 하셨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웨스트윙 드라마를 참 봤죠. 좋아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웨스트윙 드라마의 그 대통령 모델이 민주당 대통령이죠, 미국에서. 근데 조슈아라는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드라마에서는 그런 대통령으로 이제 경제에 아주 전문가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런 부분도 이렇게 좋게 생각하실 텐데 그 조슈아 대통령이 얘기한 게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슴 깊이 남는 얘기가 그걸 거예요. 그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연두교서를 발표할 때 미국 대통령은 장관 중에 한 명만 제비뽑기를 해서 화이트하우스에 놔두고 나머지는 다 의회로 가요. 근데 그 사람한테 혹시 모두 무슨 일이 생길 테러를 당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네. 화이트하우스를 지키는 사람한테 뭐 그 블랙박스의 코드도 가르쳐주고 뭐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면서 당신이 가장 명심해야 될 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비서실장을 내 목숨을 맡길 수 있고 내 가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비서실장으로만 선택하면 예. 대통령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이 두 분은 그 드라마를 되게 좋아했으니까 그런 생각도 많이 예. 어제 드는 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때는 박자가 잘 안 맞았었죠. 근데 차 교수님 이 노래가 원래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부르는 노래는 아니잖아요. 원래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손을 거야. 이렇게 예. 손을 허공으로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예. 노래였죠. 그런데 뭐 지금 국가적인 공식 행사장이다 보니까 이제 막 그런 이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대의 액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또 재창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노래를 하기 위해서 예. 그런 이제 몸집을 하는데 그렇다고 손을 들어서 구호를 외치듯이 할 수는 없으니까 좀안 아마 어울리겠네요. 이제 뭐 예.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런 저런 모양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하여튼 그 이 이몰리안 행정국 자체가 그 전임 정권까지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이 국가적인 행사에 다 같이 이렇게 또 부르고 예. 하는 그 모습 자체는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예. 저는 뭐 그 임을 위한 행정국 자체가 그 과거 뭐 80년대 사실 뭐 그 운동권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 시국 사건의 현장에서 많이 불려진 노래였지만 그것이 점점 보편화돼서 모든 국민들이 나름대로 공감하고 있다면 뭐 예. 이런 국가적인 행사장에서 같이 불려지는 것이 뭐 일종의 국민 통합을 위한 하나의 예. 좋은 도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 그 대통령 추도사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참석하는 마지막 추도식이 그랬죠.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서 인사하러 오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8주기 추도식을 어제 했는데요. 한 해도 빠짐없이 8주기 저희들이 이제 다 같이 추도식을 했는데 이제 대통령이 돼서 인사드리고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4번 동안 못 오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제 더 이상 특정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대통령이 되지 않고 성공한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인데 예. 어제 그 말씀을 하실 때 현장이 잠깐 술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통령께서 잘하시겠다는 의지,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려는 의지가 네. 강하구나. 그게 가슴으로 현장에서 느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얘기도 뭐 최 의원님처럼 저도 그 얘기를 굉장히 울림이 있게 들었어요. 예. 그 얘기가 앞으로 임기 동안에는 대통령이면 노무현 대통령을 가슴에만 간직하고 대통령 끝나고 오겠다 했으니까 그게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되 거기를 뛰어넘어서 극복하겠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한 딜레마를 또 보여주는 거죠. 예. 노무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좋아하고 그리워는 하되 그분들하고만 할 수는 없는 게 지금 우리 현실 아닙니까? 국회만 해도 120석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폐 세력과도 손을 잡아야 하는 게 개혁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거 아니면 국회를 아예 벽을 넘을 수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굉장히 실용적인 측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념이나 이런 것보다도 목태동보다는 등소평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국민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한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저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대로 하려면은 앞으로 개혁이나 이런 것도 속도감도 중요하고
개혁 전선도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전략을 어떻게 짜고 그걸 몰고 가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뭐 워낙 높기 때문에 뭐 이거 하나 좀 볼게요. 일거수일투족의 관심인데 어제 나비를 날리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 나비가 문 대통령 머리 위에 잠깐 앉았다. 이것도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추념사에서 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자리 어딘가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와서 계셔서 그래, 예. 기분 좋다는 이야기를 하실 것 같다. 그런데 아마 네티즌들은 저 나비가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영혼을 상징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아마 뭐 저도 뭐 그런 쪽에 그런 그 해석에 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만 앞서도 여러분들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추념식에는 현직 대통령 마지막으로 오겠다. 그리고 또 임기가 끝난 뒤에 오겠다는 그런 선언 자체는 저는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선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어제 추념사에도 이야기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그리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그 노무현 대통령 이상은 높았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이 조직이나 힘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참여정부가 실패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나름대로 떨어져 나와서 이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의 그 말씀 자체를 듣고 제가 떠올렸던 하나의 대목은 왜 우리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하고 일종의 좀 맥이 닿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본인이 이 뭐 노무현의 가치를 포함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포용하고 그분들의 협력을 이끌어내서 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하겠다는 하나의 다짐으로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어디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름다운 이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 추도식 전에 일정도 공개가 됐었는데 어제 좀 추도식 내내 문재인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를 챙기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비춰졌었거든요. 위로도 하는 모습이고. 네, 그런 모습이 아주 좋았죠. 어제 권양숙 여사가 또 육개장을 300인분을 준비하고 또 마른 사람 접대하고 또 추도식 도중에도 권양숙 여사가 뭐 8주기니까 얼마나 좀 복받치는 게 있었겠어요. 눈물을 계속 남편이 흘리더라고요. 투신하고 그리고 2년 전에는 또 그 권양숙 여사 아들이 또 김무성 그때 한나라당 대표 왔는데 거기다가 소인배, 대인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막 할 때 그때만 해도 얼마나 복받쳤게요. 하지만 그 노무현 뭐 시즌 2는 아니지만 그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돼서 봉하마을에서 8주기를 하니까 그건 얼마나 좀 가슴이 좀 맺힌 게 좀 풀어지는 듯한 그건 또 상당히 좀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참 뭐 좋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법한 행사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구두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구두가 계속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2년 가을에 그 구두를 팔라고 국회에다가 판을 벌렸었어요. 그때 국회에 직접 오셔갖고 우리 애로사항도 들어주시고 아주 즐겁게 한 켤레 사신고 가셨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신고 계시리라 생각도 못했고요. 사실 14일 날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구두를 다시 한번 사신고 싶은데 지금 청와대로 들어올 수 없느냐고. 김은 여사께서도 그 구두가 그렇게 좋다면 나도 한번 이 구두를 사신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를 찾았던 거죠. 이번에 또 이 아지오 구두가 세상에서 이렇게 회자가 되니까 저는 사실 요새 며칠 잠을 계속 못 잤습니다. 그 갖추고만 있었다면 이 일이 참 좋았을 일인데 우리가 버티지 못해서 기회가 왔어도 그리 못했다라는 점이 더욱더 가슴을 좀 아프게 하더군요. 차 교수님, 이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회자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아주 청각 장애인들이 그 제작한 이 수제화를 사서 그 한 번 신고 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뭐 계속 신고 있으면서 그 아마 그 상당히 뭐 발도 편했겠지만 또 뭐 한편으로는 이제 대통령이 되셨어. 우리 사회에 조금 소외받고 좀 약자들을 위한 나름대로 배려의 리더십의 차원에서 아마 자신의 아마 구두를 떠올렸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이 구두를 만드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구두를 더 이상 만들고 있지 않다고 그러네요. 폐업이 됐다고 그래요. 폐업이 됐다고 그러는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또 상당히 또 이렇게 관심을 표함으로써 아마 다시
다시 신장 개업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어쨌든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우리가 누구나 다 알만한 뭐 그런 고급 유명 브랜드가 아니라 네. 우리 사회에서 낮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정성껏 만든 이런 제품을 애용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뭐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 통합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뭐 이런 효과를 가져오니까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대통령이 되고 나서 또 한 번 살려고 연락을 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요. 우리가 구두를 사서 신다 보면 예. 이렇게 유달리 발에 맞는 구두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신게 되는. 그리고 저 구두가 그런 구두가 아니었나 싶고요. 예. 이제 19대 국회 때 보면 국회에 저런 분들이 많이 와서 그 의원회관 1층에서 그러니까 저런 수제화들을 팔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걸 이제 단체 구매하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저거를 편하게 생각하시고 계속 신으셨기 때문에 뭐 또 그리고 보도도 되고 그래서 다시 연락해서 다시 맞추고 싶으셨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저게 그냥 의도된 게 아니고 좀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냥 저렇게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그런 분들 많이 예, 계시잖아요. 그래서 편하면 오래 신고 뭐 이런 그런 분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1차장, 2차장이 있는데 1차장에 이상철 성신여대 교수 그리고 2차장에는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 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 저 경력만 보더라도 군보다는 외교 전문가로 채워놓은 것 같은데요. 국가안보실에 1차장, 2차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예, 다음 내용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제조사 때문에 글쎄요, 과거 MB 측 인사들과 조금 논란을 빚고 있는데 그 내용 좀 한번 볼까요? 예, 유영걸 대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당연히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반발을 할 텐데 이것이 재감사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해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뭐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뭐 당연히 정치 보복이라고 하겠죠. 예. 왜냐하면 뭐 노무현 대통령이 뭐 그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게 그 수사 이명박 대통령 되자마자 수사 끝에 또 그런 거니까 그랬죠. 그런 느낌은 뭐 충분히 가질 만한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도 감사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 때 해서 3번 감사를 했는데 또 무슨 감사냐 뭐 이런 예.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치권하고 떨어져서 진짜 그 감사 순수하게 감사만 한다면야 그거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어느 정도 풀어줄 수는 있다고 봐요. 저게 좋은 점 또 나쁜 점은 있는데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직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한 가지 좋은 점은 틀림없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5월 달이면 우리가 양수기 보내기 운동을 했습니다. 예. 신문사에서. 또 8월 달에는 수재민 성금 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그거 없어졌어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그 가뭄이나 홍수 대책에는 좀 한 거 아니냐 하는데 또 너무 4대 강을 동시에 좀 추진해서 너무 졸속이 된 거 아니냐. 그리고 환경 예. 오염에 대한 또 이런 또 그 문제 제기는 틀림없이 있거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감사라디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좀 지켜주는 수준에서 순수하게 하면 되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그 자원비리 수사한다면서 이게 어디로 또 튈지 모르는 또 이런 게 되면은 예.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수한 뜻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옛날에 왜 변양호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재무부 때 국장이 외환은행 매각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 기준으로 왜 외환은행을 싸게 팔았어? 예. 그래서 구속되고 결국 무죄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는 재무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회계감사, 정책감사가 있는데 이걸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은 하는 게 좋지. 정치권에서 좀 좌우되는 거 이게 감사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추진이 되느냐 이게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한다 안 한다를 우리가 뭐 비난할 수는 없고 얼만큼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느냐 이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또 하나가요. 지금 들어온 게 이도 의원님.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정부 때 있었는데 거의 유명무실됐는데 그거를 보고시키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이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그렇게 갈등을 겪으면서 그만두게 됐죠. 이제 그만두게 되는데 그 후임을 추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처음에 언론 보도로 보니까 그
그 직계 가족이나 반계 가족 이랬을 때 특별히 뭐 이렇게 유명 인사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아서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감찰관이란 제도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야 모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법으로 만들어서 도입을 한 거고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상징적으로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해 두면 사실 이 특별감찰관 제도가 지금 뭐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해서 어떤 그 뭐 벌을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항상 이런 제도는 예방적인 의미가 있죠. 이 특별감찰관을 두고 대통령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사실 그 거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주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위화적인 효과라고 저희가 법조인들은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그러니까 지금 후임을 요청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이 제도 자체를 공략하고 만들었습니다만 유명무실하다시피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 그때 당시 그 감찰관이 그때 감찰관 이름 성함이 갑자기 이석수 감찰관 아닙니까? 이석수 감찰관이 그때 퇴임하면서 그때 본인이 사퇴하면서 그 조직 자체가 완전히 와야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마 보고 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할 것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특별감찰관이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칭해서 빨리 회복시켜달라 이런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아마 본인에게서 좀 더 일종의 뭐랄까요 신독이라고 할까요? 이 자신에 대해서 좀 가혹하게 조금 엄격하게 처신을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또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그 어제 이제 봉화 추도식에서 또 하신 말씀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만 성찰하는 게 아니고 민주정부 시절까지 다 성찰해서 지금 잘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후보 시절에는 그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좋은 제도는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특별감찰관은 저게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그 공약이었거든요. 그 공약을 이제 나중에 저희가 다듬어 간 건데 저 제도가 필요하니까 박근혜 정부가 채택했던 거라도 우선 채택을 해서 주변 관리를 하겠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4대강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4대강이 이제 감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논평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3번이나 감사를 했고 이게 중복 감사 아니냐. 그게 얼핏 들으면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 발생했을 때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어떤 생각을 했냐면 DJ 때 팔당 때문에 수질이 2급으로 떨어져서 나라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낙동강 물 주변에 그 식수를 낙동강으로부터 공급받는 분들이 그게 4, 5급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가뭄이나 홍수 대책은 4대강이 어느 정도 됐을 수도 있겠죠. 제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라. 근데 지금 당장에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로 그 낙동강 물의 그 수질이 4, 5급수로 떨어졌으면 이거는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환경단체에서 그 4대강 그동안에 3번의 감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40여 개 단체가 다시 모여서 이제 정책 결정 과정이나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국민감사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게 감사원의 현황하고 그 절차를 잘 밟아서 이제 핵심은 또 이게 추진 그 감사 범위 그다음에 감사의 타겟이 뭔가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그거를 잘 합의를 해서 이게 진짜 그 민생에 맞는 4대강 감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이제 저희가 아까도 웨스트윙 드라마 얘기를 했는데 이제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계속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제한돼 있어요. 그리고 특히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청와대에서 직접 뭔가 지시하고 이런 걸 하는 것보다 그 각부 장관을 통해서 실제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체계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 이제 업무 지시
지시 일자리 위원회 1호 이런 거는 저희가 충분히 이제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게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대통령 직속위원회고 대통령께서 그 위원장이시니까요. 근데 이제 네. 감사원과 관련돼서 저희도 이번에 명확하게 안 건데요. 이제 국무총리나 아니면 각부 장관이나 아니면 뭐 시민 지방의회나 또 뭐 그 일정 구성원 이상들이 모여서 이제 청구를 감사 청구를 하면 제한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고 또 직권으로 시작을 하는데 사실 대통령께서 직접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했다 이런 표현을 청와대에서 하지만 이제 감사원의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지시는 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아마 절차를 맞춰서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사실 이제 업무 지시를 하시는 거 이제 그 메토 이게 예. 사실상 우리는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빨리 이제 행정부가 갖추어져서 각 부처 장관을 통해서 훈령이나 이런 걸로 이제 절차를 맞춰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 정치인 2명의 좀 행보를 살펴볼 텐데 먼저 홍준표 전 후보요. 차 교수님 글쎄요. 네. 6월 4일 날 귀국한다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속적으로 거론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뭐 홍준표 전 후보 같은 경우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 비중이나 역량을 상당히 그 자신의 존재 가치를 키웠던 데가 과거 한나라당 야당 시절에 대여 저격수 그렇죠. 노릇을 하면서 예.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막 대선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그 7월 3일 날 있을 당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좀 본인 입장에서는 좀 더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냄으로써 이것을 정통 야당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야당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아마 그런 자신의 의지를 아마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 또 하나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재감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좀 그 앞에 최전방에서 이제 공격수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보이는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 지금 당권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포석이라고 보이는데요. 저는 뭐 본인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좀 먼 미래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 예. 과연 홍준표 후보의 뭐 또 도전은 자유입니다만은 자유한국당 내에서 지금 그 당권 경제 자체가 홍준표 대 뭐 친박 후보 이런 식의 구도로 가는 것은 먼 미래로 봤을 때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새로운 리더십을 또 바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는 초재선 의원들이 중심이 되는 뭐 미래연대라든지 뭐 민본 21이라든지 그런 소장개혁파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있으면서 당의 체질을 조금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왔던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너무 홍준표 전 후보의 모습만 두드리는 측면이 가령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예. 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바람직할까? 고개를 좀 갸웃거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정치인은 김무성 의원인데 그 공항에서 나오면서요. 그 캐리어를 이렇게 그 영상 보셨죠? 네, 봤습니다. 툭 던지니까 이제 비서가 받아간단 말이에요. 네. 그 모습이 이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모습? 그 농구에서 노루 패스라고 그러대요. 예, 상대방 눈을 피하기 위해서 딴 데 쳐다보면서 패스는 속이기 자기한테 하는 위해서 거예요. 이제 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상대방은 그 선수 눈만 보니까 그 속이기 위한 건데 저렇게 하는 게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의아할 정도로 예. 좀 모처럼 일본 갔다 와서 좀 어려운 정치적 입장이니까 왔으면 좀 수행 비서한테 뭐 귓속말이라도 몇 마디 하고 이게 주면 될 텐데 그냥 불려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김무성 대표, 전 대표의 스타일이 예. 좀 뭐 그런 점도 있긴 하죠. 그런 점은 하긴 한데 그래서 조금은 좀 너무 아랫사람을 좀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예. 공감하는 모습 뭐 이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김무성 전 대표가 작년 4.13 총선부터 꼭 가야 될 길하고 조금 반대 방향으로 많이 갔거든요. 예. 예, 공천도 좀 일찍 좀 승부를 건다든지 반기를 들었다든지 옥새 파동 안 하고 그 전에 든다든지 또 뭐 바른정당 갖는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좀 거꾸로 지금은 또 김무성 대표의 계보는 또 자유한국당으로 다 돌아가고 그렇죠. 본인은 바른정당에 있는데 또 유승민 의원하고는 또 좀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관계 뭐 이런 정도에서 좀 모습이 조금 그렇게 이해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하지만 예. 좀 밑에 사람을 너무 하대하는 것 같아서 조금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고 좀 모양 있게 좋지는 않다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우선 그 홍준표 전 후보님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하나의 과제가 품위 있는 정치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보수가 좀 기본적으로 품격 있는 보수 그렇게 좀 진화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늘 부탁드리는 건데 우리의 전직 대통령님들은 좀 전직 대통령님의 자리로 다 보내드리고 현실 정치 속에서 저렇게 거의 막말 수준으로 전직 대통령님을 끌어들이는 건 다 함께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예, 이런 제안을 드리고 이제 김무성 전 대표의 이제 저거 보면서 깜짝 놀랐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저런 보도가 일단 막을 수 있는 보도예요. 예전에는 SNS도 없고 예. 그냥 방송 기자 몇 명 그리고 신문 기자 몇 명과 얘기하시면 이제 저런 보도를 막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저는 저런 행동을 하시는 거를 보면서 이게 시대는 이렇게 진화했는데 아직도 옛날에 그 소수의 언론인과 정치인이 이렇게 카르텔이 가능했던 시대에 사시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공개되는 시대에 예. SNS가 사실은 언론 못지않은 영향력이 있는 세대에는 정말 마음을 바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자가 기사를 쓰기 전에 이미 화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